오늘 그 필리핀에 관한 2022년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글쎄요, 우리 일단 부제를 전통적 가문 정치의 귀환과 코로나19 경제 회복 과제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특히 중심적으로 정치, 경제, 외교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정치에서는 그 가문 정치의 부활이라는 게 가장 중요했던 걸로 보입니다. 2022년에 그 총선의 결과입니다. 그 경제로는 뭐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의 회복 과제가 제일 이제 그 중심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외교 분야에서는 독립 외교를 이렇게 지속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어느 이렇게 신정부가 이전에 두테르테 정부와 비교했을 때 같은 독립 외교를 할 때 어떻게 결이 다른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그 협력은 주로 인프라 건설에 참여가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022년은 두테르테 체제의 마지막 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재임 기간 동안 구조적인 정치, 경제 개혁이 이런 걸 표방을 했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걸 많이 얘기하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이 두테르테 체제의 마지막 평가에 대해서는 그 구조적 개혁이 달성됐다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게 일반적인 평이었고, 단지 이렇게 권력의 주체만 바뀌고, 그리고 그때 그 집안과 그의 이 측근들이 어, 이렇게 권력에 더 이렇게 중심이 되고, 그쪽에 이렇게 권력이 집중되는 이런 현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징적으로 제일 잘 보여줍니다. 그때 정부에서의 가장 이제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권위주의 체제의 거의 뭐 이렇게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게 이 마약과의 전쟁 시기였는데요. 뭐 이렇게 사진은 이 시기에 있었던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감옥이 수용할 수 있는 그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빽빽이 있는 모습들이 또 상징하게 되고, 주로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처벌이 사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후법적인 살인으로 이루어지고, 국가 공권력뿐만 아니라 그 사적인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났던 이런 걸로 이렇게 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약과의 전쟁을 수행하는 기간에 이렇게 공식 통계로만 뭐 이렇게 6천 명이 넘었고요. 근데 인권단체나 뭐 언론기관은 12,000명 이상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 기준으로는 25,000명 이상일 거라고 이렇게 보긴 합니다. 이러한 숫자의 차이 나는 것도 뭔가 이렇게 상징하는 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어떻게 그 기준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경찰은 경찰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만 평가할 텐데, 정작 이 마약과의 전쟁 시기에는 뭔가 이렇게 국가가 묵인하거나 방조한 이 사적인 힘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수치상의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뭐 이제 이 신정부에 있어서는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데 이제 뭐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뭐 지금 1년이 안 된 그 시점에서 그렇게 살인이나 이런 게 줄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주로 이렇게 집행보다는 예방이나 뭐 이렇게 재활 이런 데 더 중심을 둘 거라고 이렇게 진정부가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이 초법적 살해의 기대는 뭐 이렇게 질문이 오면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구조적으로 남아있는 게 있어서 쉽게 정부가 바뀌고,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아예 노선을 바꾸겠다고 선언하지 않는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대선에서 대통령은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라고 보통 부릅니다. 봉봉이라고 이제 줄여서도 얘기하는데, 이 마르코스 대통령의 아들이죠. 이 사람이
이 마르코스 주니어가 득표한 득표율은 거의 60%에 달하게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와 거의 이 배 차이가 나는 정도로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통령에서도 이 사라 두테르테죠. 두테르테 대통령의 딸인데 역시 2위와의 차이는 더 큰데요. 거의 3배 가까이 이렇게 나는 결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위 그룹에 비해서 엄청난 차이로 이렇게 선거에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이 득표율을 지역적으로 표시를 해봤을 때, 그러니까 2위가 지금 약간 핑크색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렇게 북부 루손 지역이 훨씬 더, 이렇게 짙은 색으로 나와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민다나오나 아니면 이 일로코스 지역이 더 크게 나타난 이유가 바로 설명이 되겠죠. 그게 두테르테나 마르코스의 주 근거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문의 부활 그리고 지역에 기반한 정치 자산의 복원 뭐 이런 걸로 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부통령에서도 사라는 민다나오 지역에서 압도적인 득표를 하고 있고 이는 두테르테를 비롯해서 그 가문의 이 정치 세력이 커간 근거지 거죠. 뭐 이제 이런 현상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필리핀의 학자들은 이렇게 이제 폴리티컬 다이너스티들의 귀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치 왕조들의 귀환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걸 조금 더 심도 있게 분석한 이 글에서는 펫 다이너스티랑 틴 다이너스티를 구분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보통은 아버지가 주지사였고 뭐 이러면 그 다음을 이제 자손들이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정도는 이제 틴 다이너스티라고 정도로 보여지는데 이때는 그냥 아예 동시에 이렇게 여러 가문이 바로 등장하는 데들이 더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표에서 보면 오히려 이렇게 가버너나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정치 가문의 비중이 더 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가문이 더 공고화되고 더 이렇게 확대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거의 뭐 세습되는 비중이 80%가 높다라고까지 얘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직급이 올라갈수록 이런 다이너스티의 비중이 더 높다는 걸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문이 더 비대해질수록 이렇게 더 팻해질수록 견제와 균형 체제가 취약해지게 되고 결국 정치적인 발전이 저하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르코스 주니어의 이제 여러 승리 요인들을 얘기되지만 30대 미만의 연령대 압도적인 지지도 큰 역할을 했다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치러질 즈음에 뭐 이런 여러 SNS에 되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고, 근데 이제 특히 이 젊은 세대는 아버지 마르코스 시대의 어두운 면을 모르고 지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SNS에 공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한 게 뭔가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SNS에서는 약간 뭔가 이렇게 골수 지지자들, 마르코스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더 되게 되는데 예전의 과거 사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상대 진영이나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약간 가짜뉴스까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가 이렇게 공유가 됐었고 마르코스 대통령 시기에 이제 제일 잘 나갔다, 필리핀이 제일 나갔다라는 게 이제 제일 컸고 마르코스 대통령 때 뭐 제일 똑똑한 똑똑한 대통령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다라든가 뭔가 이렇게 이 팩트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들이 이렇게 공유되기도 했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가문이 복원이 되고 그리고 마르코스 이제 주니어가 대선된 다음에 오히려 작업들은 기억의 세탁 과정이라고 할 수, 또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그 두테르테 대통령 시기부터도 이제 그 단초가 만들어졌는데요.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 마르코스 대통령을 이렇게 시신을 이장하는 걸 이렇게 공언을 했었고 그게 이제 그 실제로 그 실행에 옮겨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국립묘지에 입장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반발이 있었고, 결국은 이게 대법원에까지 이렇게 갔는데, 결국 이제 이 대법원에서 이렇게 면죄부를 주게 됩니다. 그 면죄부를 주게 되면서 국가 영웅으로서의 인물과 그리고 뭔가 그 민주적인 걸 탄압했다는 것은 별개인 거고 그 부패나 독재에 대해서는 역사가가 평가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발을 빼게 됩니다. 그게 결국은 이제 이 역사를 설명할 때 뭔가 이렇게 그 아쉬운 부분이라고 시민사회들은 얘기하는데요. 근데 결국 이렇게 국립묘지에 안장된 것 자체가 죽은 사람의 이미지 전환으로서만 아니라 마르코스 주니어가 정치적 유산을 활용해서 대통령급으로 성장한 이 발판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르코스 주니어는 그 다음에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위대한 국가를 다시 만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게인이라는 말이 항상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그 필리핀이 가장 위대했던 시기라고 얘기하는 추종자들하고 이제 생각을 같이 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은 그 시대가 가장 훌륭했고 그 시대의 경제, 그 외교 정책을 일단 많이 따라가겠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이 경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그 필리핀 경제를 얘기할 때 크게 그 두 축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큰 두 축으로 BPO 산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 아웃소싱이죠. 여러 콜센터를 비롯한 그 외국 기업들이 필리핀에 이 콜센터를 두는 그 산업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해외 이주노동자가 송금하는 이 송금액입니다. 근데 각각 이 두 축이 거의 국가 GDP의 10% 내외를 차지하는 정도로 크게 되는데요. 근데 이 산업의 특성상 그 코로나19로 인한 봉쇄령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귀환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BPO 산업은 밀집 산업, 과밀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경제에 큰 타격을 입게 되고 필리핀은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도 더 이렇게 심각한 영향을 받은 국가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많이 올라간 걸로 이렇게 지표가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9.5%의 경제 성장률을 보일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그래서 최악의 경제 후퇴를 본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이전까지 필리핀은 한 10년 넘게 계속 고도 성장을 했던 국가인데, 이 불안정 고용률이 2021년 16%까지 이렇게 달할 때까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회복되는 게 과제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의외로 이제 2022년 상황으로 보면 나름 양호하게 회복됐다라고 보여지고 성장률이 이렇게 높아진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런 차원에서는 워낙에 아까 얘기했던 두 축이 크기 때문에 BPO 산업에 대한 봉쇄 정책은 여러 예외 조항에 들어가게 한다. 아니면 그리고 이렇게 이주 노동자들이 줄었는데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 비율 중에 이 보건 인력이 되게 많습니다. 필리핀에는. 근데 세계적으로 이 보건 인력에 대한 이 수요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가 다시 열렸을 때 급속히 이렇게 커진 게 빠른 회복의 한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필리핀의 경제 정책을 보면, 특히 신정부 정책의 경제 방향을 보면, 일단 그 이전 정부부터 추진되던 이 인프라 구축 사업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이른바 이렇게 빌드라는 게
두테르테 정부의 이 정책이었는데요. 친정부에서는 그걸 이제 더 침화시킨다는 차원에서 빌드 베터 모어 이런 정책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렇게 많은 투자를 약속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추진되지 못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그리고 이렇게 오히려 이제 추진 중인 사업도 많기 때문에 향후에 어쨌든 이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이 집중도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해외 기업, 한국 기업을 포함해서 이 분야에 이제 투자하거나 이런 게 가장 뭐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라고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에너지 정책과 관련돼서 또 하나 이제 이 쟁점이 되는 게 있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원자력 발전소의 모습입니다. 근데 약간 보기에도 조금 조금 특이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원자력 발전소 자체는 마르쿠스 티권 시기 때 만들어진 이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근데 이게 뭐 워낙에 이제 이 건설 자체도 더디기도 했지만 실제로 지어진 다음에도 가동한 적이 없는 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에너지 정책과 관련돼서도 하나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마르쿠스 가문의 복원이나 아니면 역사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이 신정부가 이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겠다라고 하는 게 더 세워지게 됩니다. 물론 이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약속한 건 두테르테 시기이긴 했습니다. 이 이제 천문학적으로 늘었던 외체 이것 때문에 이제 시민사회 비판을 받았고, 그리고 이 완공될 때쯤에 체르노빌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결국 이 여론이 안 좋아서 가동되지 못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원전 사업 재개를 두테르테 대통령이 뭐 이렇게 승인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 원자력 발전소가 어떻게 갈지에 대한 것도 뭐 어쨌든 이 주목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외교 정책이라는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친정부는 독립 외교를 계속한다는 걸 일단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특히 이제 이 독립 외교와 관련돼서 특히 이제 이 시험대에 오를 문제가 역시 중국과의 관계이고, 특히 이 남중국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중국과 필리핀은 다 주지하다시피 이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데인데요. 근데 이 두테르테 대통령 재임 시기 때 2016년에 국제상설 재판소가 이 중국의 구단선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두테르테 정부 시기에 실리 외교를 이렇게 표방을 하면서 이 결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실질적인 경제 협력을 하는 데 집중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마르코스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독립 외교를 끌고 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노선을 취할 것인가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일 텐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이 상황으로만 보면 조금 애매하고 좀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양다리 걸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일 때도 있는데요. 근데 특히 마르코스 가문이 중국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걸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마르코스 시기에 중국과 수교를 한 것도 있고, 그리고 마르코스의 정치적 자산 일로코스 지역이 이 중국과의 혜택을 가장 크게 누렸던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리적인 걸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 이 이멜다와 함께 이 외교를 이렇게 외교 관계를 체결할 때 같이 간 기억이 마르코스 주니어한테 있다는 얘기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할 때는 또 역시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외교부 장관이나 아니면 이 국방부 장관을 임용할 때 과거 인물들을 이렇게 등용했다는 게 많이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통적인 미국과의 관계는 계속 복원될 것이다. 그리고 외교나 국방과의 관계에서 전임 정부가 많이 다를 것이다라는 게 이제 이 인식인데요. 그래서 중국과의 실리를 무시할 수 없고, 그리고 전통적인 관계를 복원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되게 이렇게 모순되고 양면적인 걸로 보이는 게 어떻게 이제 동시에 공존할 것인가가 앞으로 이렇게 이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서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과의 이제 이 관계라는 점으로 넘어가 보면 결국은 아까 이렇게 필리핀이 인프라 중심의 경제 정책을 세우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추진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한국과의 경제 협력에서도 이, 어, 이 인프라 쪽이 많이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무부 장관 회의나 아니면 이 아세안 정상회의 그 가운데 있었던 이 정상회의 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게 가장 많이 얘기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방산과 관련해서 또 중점적으로 이 협력을 맺고 있는 데가 필리핀 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한국이 이런 인프라 건설에서 이제 이 몫을 차지하는 게 이제 뭐 이렇게 기대된다라고 이제 보통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래서 특히 인프라 개발 사업 중에 필리핀이 이렇게 긴 철도를 다시 복원하거나 복원하는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현대건설이나 롯데건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 철로 사업이 여러 가지 이렇게 말도 많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부침도 많았던 사업인데 물론 한국 정부가 여기에 한국 정부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여러 국가가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거에 한국 정부가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뭐 물론 이제 다른 경제적인 것만 떠나서 이 다른 외교 사회적인 걸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한국 정부가 여러 인프라 건설에서 이 인프라 건설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 문화적 영향까지도 같이 고려하면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인적 교류가 회복되는 게 또 하나의 숙제가 될 텐데요. 필리핀에 방문하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게 한국이었습니다. 코로나 직전에 미국을 제치고 한국이 항상 많았었고, 특히 2019년에는 200만 가까이까지 이렇게 됐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코로나19 상황 이후로 급감을 했고, 그래서 2021년에도 좀 회복은 됐지만 6,456명이었고, 근데 이제 2020년에는 이제 많이 회복해서 38만 명 이상이 방문을 해서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 자리였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한국과 필리핀의 조금 이 한국 국민 상황도 조금 다른 특성들이 있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이 단기 방문이나 이런 사람들 숫자들이 많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필리핀을 교두보로 삼아서 다른 데로 가려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봉쇄되면서 되게 급격히 이렇게 감소했었습니다. 그래서 8만 5천 명 정도에서 3만 5천으로 이렇게 줄었었는데 그 숫자가 회복되고 그리고 여러 이 인적 교류가 많아지는 게 이제 앞으로 2023년 이후에 이렇게 이 한국과 필리핀의 관계에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회복돼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2022년 필리핀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마약과 전쟁이나 독립 외교에서 두테르테 대통령과는 결이 다른 모습을 조금 보여주긴 했지만 확실한 이런 상이 없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였습니다. 경제적인 면이나 외교적인 면에서 실제 신정부가 바라는 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의문점이 든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측하는 게 쉽지는 않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여러 개 좋은 걸 취하다 보니까 서로 상호 모순되는 그런 성격의 정책들이 있는데 이 사이에서 어떻게 이 균형을 유지할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르코스 시니어 시기를 이상적으로 보고 과거를 세탁하려는 모습 이렇게 보였을 때는 신정부의 신선함이나 기대를 떨어뜨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물이라는 면에서는 마르코스 주니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부각된 바는 없거든요. 오히려 사라 두테르테라는 사람보다
더 이렇게 개인적인 특성에 대해서 좀 많이 드러나지 않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래서 친정부의 색깔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뭐 이렇게 2023년 이후에 더 이렇게 면밀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리뷰하는 건 이 정도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설명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제가 더 합니다. 오늘 정범무 선생님 그 지난 2022년 필리핀 정치 경제 또 이 사회 분야에 또 국제 관계 분야에 아주 상세하게 잘 리뷰를 해줬습니다. 뭐 특별하게 제가 그 리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다른 생각을 가지는 것은 없고 제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아까 이제 발표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번 이제 선거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우리가 좀 결과론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필리핀 사람들이 물론 이제 가짜 뉴스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 과거의 70년대를 위대하게 보기 때문에 지금 봉봉 때들을 찍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봉봉 때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유추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선거가 대통령 선거가 시작될 때쯤에 봉봉의 어떤 위치를 보면은 사실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통령 선거가 막 시작될 때쯤이면 봉봉 마르코스의 어떤 입지는 그렇게 부각이 되지가 않았어요. 불과 6년 전에는 그 누구죠? 레니 로브레도 부통령 선거에 나와서 당선이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초반전에 위력자 이제 대선 후보 위력자 이 여론조사에서도 뭐 3, 4위 정도에 차지할 정도로 별로 입지가 없던 그런 사람인데 그럼 어떻게 이제 봉봉 마르코스가 대통령이 됐느냐? 사실은 지난 선거의 가장 큰 핵심은 두테르테입니다. 두테르테 팩터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였고 두테르테의 어떤 그 뭐 두테르테의 입장이라든가 두테르테가 누굴 지지하느냐 그게 가장 큰 선거의 당락을 좌우하는 큰 관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두테르테는 자기 딸이 뭔가 역할을 해주길 바랬는데 사라가 결국은 봉봉을 선택하면서 봉봉 마르코스가 이 뭐 이제 여론조사에서 1위로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훨씬 더 이제 뭐 SNS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두각을 나타내서 결국은 아주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필리핀 정치를 볼 때 뭘 좀 유심해서 봐야 되냐? 왜 두테르테가 그렇게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기 말에 임기 말까지 7, 80%의 지지를 받았느냐? 그걸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번 선거는 뭐 우리 필리핀 선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분석을 해서 또 여러 가지 글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전통적인 방법에 뭐 3G라고 하는데 뭐 이 자금하고 조직하고 또 과거에 이제 뭐 무력도 있었는데 이번 선거는 뭐 여전히 자금이 크게 소용이 되고 또 특별히 이제 조직이 많이 이 활용이 됐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적인 엘리트 가문의 조직이 총동원이 되고 또 그 네트워크를 잘 활용한 뭐 북부 일로코스 지역하고 이 수도권 지역의 아로요 그리고 또 세부 지역 또 민다나오의 사라두테르테 이런 전통적 가문들 그 지역 투호 세력들의 어떤 네트워크가 공고가 되면서 결국은 뭐 다른 그 선거 결과에 여지가 없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매표인데 여전히 이제 현실에 가보면은 돈이란 말이에요. 돈. 필리핀 대통령 선거는 3개월간이에요. 공식적인 선거 기간이. 그걸 이제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전통적인 엘리트밖에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일반 이 유권자들도 결국은 이 전통적 엘리트라든가 그 지역의 투고 세력들에서 나오는 그 매표 돈을 받고서 투표하는 경향이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필리핀 민주주의를 과연 필리핀에 누가 그러대 필리핀에 과연 민주주의가 있느냐 선거는 있는데 과연 민주주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좀 있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좀 단순히 그냥 선거 결과라든가 또 득표율이라든가 지역별 득표율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서 이 필리핀 그 정치를 바라보면은 좀 딴소리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은 뭐 잘 말씀을 해주셨고 아무튼 뭐 필리핀 경제가 이 아까 이제 원전 사업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원전 사업을 사실 에너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필리핀에서 원유가 안 나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그 다 원유를 수입을 해서 에너지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비싸요. 에너지 가격이 비싸다는 거는 뭐 단순히 이 브라운 아웃이라 해서 불 나가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제조업과 같은 그런 외부 투자를 유치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 가격이 싸야지만 제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기업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에너지 수급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혹시 원전 이 가동이라든가 재가동 뭐 전에 가동도 못했지만 활용을 해서 에너지 문제를 향상시킬 수 있으면은 훨씬 더 좋은 그 경제적인 입지를 가능하다. 또 이 부분이 우리나라하고 또 기대하는 부분이에요. 경제 협력에 있어서 국제 관계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왜냐하면 두테르테가 좀 특이한 그런 외교적인 노선을 가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찌 보면은 전통적인 필리핀의 이 외교 노선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역시 이제 뭐 독립 외교라고 말씀하신 저는 주로 이제 자주 외교라는 말을 좀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양다리 외교라고 하는데 봉보 마르코스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미국 편도 아니고 중국 편도 아니고 필리핀 편이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어찌 보면 이제 필리핀이라는 국가 입장에서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외교적 노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 우리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중견국 외교라 그래서 규칙 기반 그리고 가치 외교를 이제 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규칙 기반 외교는 약소국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걸 주장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해양 영토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국제법에 의존을 하고 그걸 지켜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죠. 그러면 가치 외교를 하느냐? 제가 볼 때는 그거는 필리핀 입장에서는 민주주의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가치 외교는 아직 우리와 협력한다든가 하는 그런 여지는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리핀과의 어떤 외교적 관계를 맺을 때 혹은 우리가 뭔가를 기대할 때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적 교류 부분인데 아무튼 뭐 많이 가죠. 우리나라 사람이 동남아 국가 중에 이제 베트남 다음으로 많이 가는데 거의 이제 우리 정보문 선생님 글에도 나온 것처럼 2019년도에 뭐 190만 명이 이상이 이제 방문을 한 그런 지역이에요. 교민 부분에서도 뭐 상당히 많고 그런데 이제 요즘 뭐 아주 핫한 그런 넷플릭스인가 어디 드라마가 하나 있어 카지노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필리핀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아주 위험하게 묘사가 되고 있잖아요. 이제 필리핀이라는 사회가 위험하고 또 아주 이 불법이 난무한 이제 그런 걸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한국인들이 간단 말이에요. 그 많은 한국인들이 그럼 왜 그렇게 가느냐 사람들이 필리핀 사회가 좀 자유로워요. 자유롭고 주부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가죠. 그런데 여러 가지 놀기 좋고 또 분위기가 상당히 자유롭고 또 친절하게 잘해주고 그 현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주로 이제 가서 어찌 보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사실은 이제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이제 책임이 따라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자유로운 분위기를 즐기려면은 그만한 자기의 어떤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그걸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유롭게 놀다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 문제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내에서도 뭐 저처럼 이제 뭐 정보문 선생이나 저처럼 필리핀 관련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한 좀 대중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뭐그
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동욱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그 국가 리뷰라는 점에서 정치나 외교 이런 부분 얘기가 많이 이제 그 쓰여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동욱 선생님이 이렇게 훨씬 이렇게 깊은 안목으로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다 새겨들을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이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제 끝나는 걸 어떻게 정리하고 이게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받아졌기 때문에 선거 결과까지 이어졌는지 이게 많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근데 제일 또 저도 잘 모르겠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김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일반인들한테 그렇게 높은 지지를 받는 거에 대한 맥락인 건데 그 사회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두테르테에 대한 평가는 극히 이렇게 갈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 문헌들 그리고 문헌으로 볼 수 있는 데서 그리고 그 외국에 주로 얘기하는 시민사회나 아니면 이 학자들이 얘기하는 톤과 일반인들이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서 이렇게 극명히 격차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격차를 줄이지 않으면 두테르테 대통령이 왜 이 많은 지지를 받고 그리고 이 지지가 다음 선거까지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대중들 사이에서는 그 엘리트 중심의 자유주의자들이 많은 걸 바꾸지 못했고 그래서 국가가 통제되거나 아니면 국가가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많은 부분 대중들 사이에서 이렇게 이 공유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더 심도 있는 이런 분석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 선생님이 얘기하신 이처럼 그래서 이 왜 선거의 그 구조나 아니면 이걸 더 다이나믹하게 보는 그런 시각들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필리핀에 대한 정치 외교 그리고 필리핀과 한국과의 관계를 설정할 때 꼭 필요한 이런 여러 조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뭐 저나 김정우 선생님이나 이 일반적으로 한국에서의 필리핀에 대한 인식 이런 게 조금 더 객관적이고 조금 더 잘 봤으면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밖으로 드러나는 누구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정보가 되는지 정보의 소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항상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되는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